각자 부모는 각자 책임지자. 남편이 말했다. 이제부터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자. 나는 다투지 않고 그날로 시부모님께 드리던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 한 달 후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이 병원 갈 돈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이름은 강서연. 이름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이 화려한 도시 서울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다. 누가 봐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안정적인 직업, 대형 금융사의 괜찮은 직책, 그리고 남편 김민준과 공동 명의로 된 번듯한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복은 보이지 않고 빛나는 결혼 생활의 이면에 가려진 탈진과 은밀한 어둠만이 느껴졌다. 나와 민준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 10년 동안 나는 그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주된 부양자였고 거대한 가족 전체에 움직이는 은행이었다. 나는 돈 문제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부부는 동고동락해야 하고 시댁도 내 가족이라고 항상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나의 부담은 당연한 책임이 되었고 나의 희생은 감사 한마디 없이 마음껏 캐내도 되는 무한한 자원으로 여겨졌다. 내가 처음 그 지출 기록장을 펴던 밤이 아직도 생생하다. 계산하거나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정신을 차리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마치 정기적으로 돈을 인출해 송금하고 쇼핑을 하지만 어떤 인정이나 공감도 받지 못하는 ATM 기계 같았다. 날이 갈수록 지출 항목은 점점 더 커지고 불합리해졌다. 시작은 시아버님이었다. 아버님이 위중한 병으로 수술과 특별 간호가 필요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병원비 전액, 개인 간병인 고용비, 비싼 약값까지 모두 내 돈으로 해결했다. 민준 씨는 그저 옆에서 걱정만 할 뿐 재정적 부담을 나누자고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항상 서연아, 당신이 나보다 돈을 잘 벌잖아. 나는 내 차 기름값이랑 친구들 술값 대기도 벅차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진한 궤변을 몇 년 동안이나 믿었다. 시아버님 건강을 위해 내가 쓴 돈만 총 8천만 원이 넘었다. 나는 날짜, 지출 내용, 금액, 목적 시아버님, 병원비라고 명확하게 기록했다. 시아버님이 건강을 되찾자 다음은 시어머님 차례였다. 어머님은 체면을 중시하고 이웃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셨다. 어머님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다. 국내 여행이 아니라 SNS에 올릴 인증샷을 찍기 위한 유럽, 미국 같은 호화로운 여행이었다. 민준 씨는 또다시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연아, 이번 한 번만 어머니 소원 좀 들어드려.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나는 또다시 져주고 돈을 꺼냈다. 두 번의 큰 여행에 거의 5천만 원이 들었다. 나는 시어머님, 유럽 여행 2,500만 원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이자 모든 분노의 근원은 시누이 민지였다. 민지는 민준 씨의 여동생으로 나보다 10살 어렸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 의존적인 삶에 익숙했다. 나는 그녀의 비싼 경영학과 등록금 전액부터 학교 근처 고급 오피스텔 월세,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명품 옷과 화장품 쇼핑 비용까지 모두 대주었다. 민지는 나를 친언니처럼 대했지만 그건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친언니였다. 학비, 생활비, 개인 쇼핑, 남자친구와의 여행 경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었다. 이 지출이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항목이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고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민지의 무심한 태도 때문이었다. 그녀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그저 새언니를 통해 내려온 하늘의 선물쯤으로 여겼다. 주요 지출 항목을 합산하자 끔찍한 숫자들이 내 갈색 가죽 수첩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2억 8천만 원. 매달 드리는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장 보는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내 글씨는 명료하고 반듯했지만 숫자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가장 큰 자산이자 자부심이었다. 나는 결혼 전에 모아둔 내 개인 돈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썼다. 그때 나는 이 돈의 출처를 별도의 페이지에 기록하고 나와 민준 씨의 서명을 받아두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현명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입주 후 매달 나가는 은행 대출금 역시 내가 전부 갚고 있었다.
민준 씨는 집 대출금에 단돈 10원도 보태지 않았다. 그는 당신이 먼저 내. 나중에 이 집은 우리 둘 공동의 것이 되잖아 라고 말했다. 맞다. 집은 공동의 것이지만 부담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었다. 수많은 밤을 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기록장을 매만지며 자문했다. 나의 결혼은 무엇일까? 기댈 곳일까? 아니면 탐욕으로 정교하게 짜인 덫일까? 결혼을 준비할 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딸아, 시집 간다는 건 그 집안 전체와 결혼하는 거란다. 그 집안이 염치가 있는지 잘 보거라. 남의 집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되지는 말아라. 그때 나는 웃으며 엄마가 너무 앞서간다고 말했다. 이제야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뼈아픈 진실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돈 찍어내는 기계, 숨쉬고 사랑할 줄 알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기계가 되어 있었다. 이 수첩은 나의 가장 충실한 증인이었다. 단순한 지출 기록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결혼 생활의 일기였다. 사랑이 고갈되고 실망이 쌓여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썼다. 내가 돈을 줄 때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하지만 내가 아프고 지치고 위로 한마디와 나눔이 필요할 때면 모두가 침묵했다. 혹은 그저 무심한 안부 인사뿐이었다. 나는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는 결정적인 계기, 단호해질 수 있는 사건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계기가 곧 찾아올 것이라고 직감했다. 한번 길들여진 탐욕은 결코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수첩을 덮으며 다짐했다. 서연아,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어. 충분히 줬으니 이제 공정함을 되찾을 시간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을 되찾는 거야. 나는 불을 껐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고 무심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강서연이 아닐 것임을 알았다. 내일의 강서연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여자가 될 것이다. 금요일 저녁, 나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회사 일이 분기 마감이라 압박이 심했다. 나는 녹초가 되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푹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민준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이상했다. 보통 이 시간이면 그는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가 TV 소리를 줄였다. 전례 없는 행동이었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관심이 아니라 어딘가 긴장된 심각한 표정이었다. 내가 가방을 내려놓고 옷도 갈아입기 전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미리 준비된 공지사항을 읽는 것처럼 낮고 건조했다.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이 엄숙한 태도가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얘기해요. 내가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놀랄 정도로 평온했다. 어쩌면 수년간의 인내 끝에 나는 차가운 얼음장 아래 모든 감정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깍지 낀 두 손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회피하는 기색이 있었다. 우리가 함께 산 지 10년이 됐네.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리 집안일에 시댁일까지 도맡아서.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말을 멈췄다. 사실 조금 더 공평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공평? 지난 10년간 당신은 공평이 뭔지 알기나 했을까? 어떻게요?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내가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한마디. 우리 결혼 생활 내내 가장 잔인하고 파렴치한 제안이 내 남편. 내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민준 씨의 입에서 나왔다. 이제부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자.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꽉 조이는 것 같았다. 아파서가 아니라 극심한 실망감과 뒤늦은 깨달음 때문이었다.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자.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다. 결혼한 후로 나는 부모님께 매달 적은 용돈만 보내드렸다. 두 분은 아직 건강하시고 밭일도 하시며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셨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모님께 들어가는 큰 돈은 내가 혼자 감당했고 그에게 단 한 푼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생활비, 병원비, 여행비, 쇼핑 비용 전부가 내 돈이었다. 그는 한 푼 낸 적이 있었나? 그의 월급은 개인적인 취미,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리고 아주 적은 일부의 공동 생활비로 쓰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내가 우리 부모님께 돈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그 돈을 그의 부모님께 보태라는 뜻인가?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 씨는 계산하고 있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스스로 챙기게 되면, 즉 지방에 계속 돈을 보내게 되면 그는 이 공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은 그의 월급 전액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뜻이다. 남아서 뭘 하려고? 문득 민지가 떠올랐다. 최근 민지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집을 사려면 3억 원 정도의 큰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슬쩍 비쳤었다. 아하, 이제야 그림이 맞춰졌다. 민준 씨의 진짜 목적은 내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신우이의 집 계약금 3억 원을 모을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계속해서 시댁을 부양하길 원했지만 새로운 조건이 붙었다. 나는 내 돈으로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두 책임지고 그는 자유롭게 민지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민준 씨의 잔인함에 역겨움을 느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그가 이렇게까지 계산적일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이 항상 아내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여동생 민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친부모를 어려움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불처럼 타오르려는 분노를 억눌렀다. 안 돼, 지금은 울거나 다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냉철한 숫자를 다루는데 익숙한 금융 전략가처럼 생각해야 할 때다. 그 제안, 확실해요? 나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꺼내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었다. 그는 내가 언제나처럼 순순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게 공평하고 당신 부담도 덜어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는 위선적인 도덕에 탈을 쓰려고 애썼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단 한마디. 동의할게요. 민준 씨가 나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그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내 고갯짓이 복종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품어온 계획의 시작 버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일어나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더 이상 민준 씨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제안은 내가 이 결혼을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끝낼 수 있는 허가증과도 같았다. 나는 옷장에서 갈색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 옆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 집 계약금 5억 원의 출처 증명서, 그리고 시댁에 송금한 내역이 담긴 메시지까지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민준 씨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오늘 그가 바로 그 일을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은행 앱을 열었다. 반격의 첫 번째 행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실행되어야 했다. 나는 몇 년 동안 나 자신을 위한 불필요한 지출은 모두 줄였지만 시어머님께 매달 보내는 생활비는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나는 즉시 자동 이체 해지를 신청했다. 매달 시어머님께 보내던 고정 생활비 500만 원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끊겼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다. 후회는 없었다. 나의 선의는 너무 오랫동안 이용당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들은 나의 관대함에 기대어 살아왔고 그 관대함이 거두어졌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할까. 민준 씨, 당신은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방금 나에게 이 결혼의 마지막 결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은 모를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다시는 돌아설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휴대폰을 들고 신우이 민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달 학비와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 전송. 이상하게도 가벼운 해방감이 온몸에 퍼졌다. 짊어졌던 짐이 내려졌지만 그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담과 죄책감이었다. 나는 10년 동안 내 책임을 다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집안은 갑자기 싸늘해졌다. 민준 씨가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자는 제안을 한 그날 밤 이후로 나와 그는 남처럼 지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는 듯 보였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순조롭게 해결되었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침묵이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후 3주 동안 나는 시댁에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이 변화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뚜렷했다. 매달 5일이면 띵동하고 어김없이 돈이 입금되던 것에 익숙했던 시어머님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첫 주에 시어머님께서 나에게 전화하셨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서연아, 이번 달에는 왜 아직 생활비가 안 들어오니? 네가 바빠서 잊었나 보구나?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제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기로 했다고요. 저는 지방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챙겨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는 민준 씨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애가 무슨 허튼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냥 농담인 줄 알았지. 이건 네가 시댁에 주는 생활비인데 그 애랑 무슨 상관이야. 민준 씨가 그렇게 제안했고 저희 부부는 합의했어요, 어머님. 나는 합의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설명하지도 논쟁하지도 않았다. 그저 민준 씨의 말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그 통화 이후 시어머님은 민준 씨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다. 나는 우리 침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말다툼 소리를 들었다. 민준 씨는 나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반응에 당황한 듯했다. 그는 내가 금액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 아예 끊어버릴 줄은 몰랐던 것이다. 화가 난 민준 씨가 방에서 나와 나를 총알이라도 쏠듯이 쳐다봤다.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농담이었다고 잘 말해주지 않고. 어머니가 지금 전화해서 난리잖아. 나는 책을 내려놓고 돌부처처럼 평온하게 글을 올려다봤다. 농담이요? 당신은 아주 진지한 말투로 공평하게 각자 부모님을 챙기자고 요구했잖아요. 녹음도 해뒀는데 들려줄까요? 우리는 어른이에요.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죠. 당신이 결정을 내렸고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한 거예요. 당신 말대로 우리 부모님께 돈은 이미 보내드렸어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할 줄, 심지어 녹음까지 해뒀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아니, 내 말은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평소처럼 우리 집을 챙기고 나도 우리 부모님께 더 신경 쓰겠다는 뜻이었지. 당신이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었어. 민준 씨는 더듬거리며 자신의 거짓말을 수습하려 했다. 나는 비웃었다. 민준 씨, 나는 금융인이에요. 애매한 건 딱 질색이에요.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긴다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변명할 여지는 없어요. 만약 내가 계속 시부모님을 챙기길 바랐다면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당분간만 부모님 좀 더 부탁할게라고 말했어야죠.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기심과 계산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했죠. 그렇죠? 나는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민지 씨 집 계약금 3억 원이라는 목적 말이에요. 맞죠?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내가 그의 모든 음모를 꿰뚫어 본 것이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나는 당신 아내이기도 하지만 회사에서는 재무이사예요.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사람 마음도 읽을 줄 알죠.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은 민지 씨를 위해 3억을 모으고 싶었죠. 그러려면 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부담을 내게 떠넘기려고 합법화할 방법을 찾은 거죠. 시댁뿐만 아니라 우리 집까지요. 당신 너무 탐욕스러워요. 그날 이후 민준 씨는 더 이상 내게 대들지 못했다. 그는 풀이 죽어 시댁에 전화를 걸어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월급으로는 내가 끊어버린 큰 액수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마 그는 어머님의 입을 막기 위해 어디선가 돈을 빌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두 번째 주가 지났지만 민준 씨는 여전히 시댁에 돈을 보내지 못했다. 시어머님은 이제 매일같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다. 빈정거리는 말투였다. 강서연, 네가 맏며느리면서 그렇게 계산적이어서 쓰겠니? 늙은 부모를 이렇게 굶주리게 만들 셈이야? 너를 들여서 이 집안이 복을 받은 건지 화를 입은 건지 모르겠구나. 나는 듣기만 하고 다투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같은 말로 통화를 끝냈다. 어머님, 저는 민준 씨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아드님과 이야기하셔야 해요. 제 돈은 이미 저희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나는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미움이 나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다. 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가 필요했다. 나는 성공한 여성이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아니었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때로는 침묵과 단호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침묵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단호하게 행동할 시간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더 큰 게임, 나 자신의 자유와 공정함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폭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 씨가 가족의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 폭풍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문을 열 것이다. 폭력이나 막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운명적인 기록장을 펼치기 위해서. 민준 씨의 차가운 선언이 있은 지 3주 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으로 유지되던 시부모님의 생활은 그 흐름이 갑자기 끊기자 위태로워졌다. 민준 씨가 말다툼 끝에 시어머님께 얼마간의 돈을 보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은 사막의 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 그의 월급으로는 일상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지출이 닥쳐왔다. 수요일 아침, 나는 해외 파트너들과 화상회의 중이었다. 휴대폰은 무음이었지만 화면은 민준 씨의 부재중 전화로 계속해서 번쩍였다. 이어서 시어머님의 긴급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회의를 마쳤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큰일 났어. 회의 중이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전문가처럼 차가웠다. 아버지가 또 위경련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 의사가 당장 검사랑 CT 촬영을 해야 한다는데 병원 원무과에 낼 돈이 부족해. 민준 씨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부족하다고요? 당신이 다 처리한 줄 알았는데요.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기로 했잖아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칼날처럼 내뱉었다. 하지만 나한테 돈이 없어. 이번 달 월급은 민지 때문에 빌린 돈 갚느라 다 썼단 말이야. 돈을 마련할 시간이 없어. 어머니가 병원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당신이 먼저 좀 내줘. 빌리는 셈 칠게. 돈 생기는 대로 바로 갚을게. 그는 애원했다.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씁쓸함과 통쾌함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시아버님은 좋은 분이셨기에 씁쓸했다. 아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으실 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통쾌했다. 민준 씨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내가 물었다.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바로 어머니 계좌로 보내줘. 빨리,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셔.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송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록장을 열기 위해서였다. 나는 시아버님 관련 지출 총계를 정리해둔 페이지를 폈다. 민준 씨, 내 목소리는 계산적으로 낮아졌다. 내가 시아버님 병원비로 쓴 돈만 이미 8천만 원이 넘어요. 몇 년 동안 내가 아버님을 정성껏 모셨잖아요. 이제 당신이 아들로서의 역할을 증명할 때예요. 스스로 챙기기로 선택했잖아요.
하지만 이건 응급 상황이잖아, 서연아. 아버지 건강보다 돈이 중요해? 맞아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죠. 나는 동의했다. 그런데 내가 왜 바로 돈을 보내지 않는지 알아요? 내가 돈을 보내면 당신은 절대로 책임지려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또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민지를 위해 돈을 모을 계산을 계속하겠죠.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분노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아니요. 해야 할 일은 할 거예요.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가 대답했다. 돈은 보내줄 수 있어요. 그 대신 당신 가족, 시부모님과 민지 씨까지 포함해서 오늘 저녁에 모두 우리 집으로 와야 해요. 공개적인 가족회의가 필요해요. 모든 걸 한 번에 영원히 명확하게 해야겠어요. 더 이상 뒤에서 계산하고 애매하게 구는 건 못 참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아버지 일이 급한데 민준 씨는 피하려고 애썼다. 그 회의가 없으면 나는 단 10원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 혼자 해결해요. 나는 선언했다. 기억해요. 각자 챙기자고 먼저 제안한 건 당신이에요. 나는 당신을 돕기 전에 마지막으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긴 침묵 끝에 민준 씨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오늘 저녁 몇 시? 저녁 7시. 기다릴게요. 그리고 민준 씨, 민지 씨한테도 꼭 참석해야 한다고 전해요. 이건 시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강조했다. 나는 민준 씨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 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 가족의 끝없는 이기심과 탐욕에 잡아먹힐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침착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최 변호사님, 완벽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녁 시댁 식구들이 압박을 가하러 올 겁니다.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 회의가 끝나면 즉시 소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시했다. 나는 시아버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메모에는 병원비 대납, 채무 관계 해결 대기라고 적었다. 시어머님이 아니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아버님 계좌로 직접 보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일찍 퇴근했다. 나는 지출 기록장을 꺼내 은행 거래 내역서, 집문서와 함께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 씨와 시어머님, 그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피로, 그리고 걱정이 가득했다. 시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였고 민준 씨는 나를 쏘아보았으며 민지는 평소처럼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시아버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요구하고 나를 비난하러 온 것이었다. 운명의 대질 신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똑바로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더 이상 부드럽고 속기 쉬운 강서연이 아니었다. 정의와 자유를 되찾기 위해 타협 없는 싸움을 준비한 여자였다. 모두 오셨네요. 내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렸다. 앉으세요. 우리 2억 8천만 원의 빚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어요. 나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갈색 가죽 수첩을 가리켰다. 그 수첩은 평범한 수첩이 아니라 민준 씨 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판결문이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시어머님이셨다. 그녀는 앉지 않고 거실 중앙에 똑바로 섰다. 병원에 있는 남편 걱정에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수년간의 시어머니로서의 권위가 남아 있었다. 서연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애비가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무슨 회의를 하겠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네가 맏며느리면서 이렇게 무정해도 되는 거니?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해? 어서 돈이나 더 보내. 지금 급하단 말이다. 시어머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나는 그것이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무력감과 분노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그래왔듯 도덕과 가족애를 무기로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침착하게 의자를 가리켰다. 어머님, 우선 앉으세요. 아버님 병원비는 제가 이미 2천만 원 보내드렸어요. 초기 진료비로는 충분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민준 씨가 어머니 옆에 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서연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아버지 일은 응급 상황이잖아. 일단 돈부터 보내고 할 말은 나중에 해. 지금 이건 부모님을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괴롭힌다고요?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제가 괴롭히는 거라면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고 제안한 사람은 누구죠?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카드를 내가 뒤집어 보이자 애써 내 눈을 피했다. 그때 민지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새언니, 오빠가 화나서 한 말을 그렇게 꼬투리 잡지 마세요. 큰돈 버시는 분이 가족이 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째째하게 구세요? 지금 우리 여기 불러서 언니 하소연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소연이 아니야. 나는 민지에게 느리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는 거지. 나는 화병 옆에 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집어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용한 공간에 민준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사실 조금 더 공평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제부터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자. 민준 씨의 목소리는 악의적이고 차가운 맹세처럼 반복되었다. 시어머님과 민지는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 씨를 보았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민준 씨의 얼굴은 정체가 탄로나 창백하게 어두워졌다. 그가 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제 다들 똑똑히 들으셨죠? 내가 물었다. 이 제안은 진심이었고 민준 씨의 의도적인 계산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서 지원을 중단했을 뿐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양가를 모두 책임졌는데 이제 그는 공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책임마저 끊어버리려고 한 거죠. 자신의 무심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시어머님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어깨를 치며 소리쳤다. 이놈아, 네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이 며느리 때문에 내 애비애미를 굶어 죽게 만들 셈이었어? 농담이었다고 거짓말이라도 하지. 이제 어쩔 거야.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실망 어린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중얼거렸다. 저는 그냥 민지 집 사줄 돈을 모으려고. 민준 씨의 무심코 내뱉은 고백은 시어머님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민지를 돌아봤고 민지 역시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얼굴을 돌렸다. 네, 민지 씨 집 계약금 3억. 그게 공평의 진짜 목적이었죠. 내가 말을 이었다. 민준 씨는 제가 계속 모두를 부양하되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줄여서 그 돈으로 민지를 챙기려 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잔인하죠. 나는 갈색 가죽 수첩을 앞으로 밀었다. 빽빽하게 쓰인 글씨가 10년의 희생을 증명하는 두꺼운 수첩이었다. 이건 제 재정 일기예요. 제가 지난 10년간 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시댁을 위해 쓴 모든 큰 지출을 상세히 기록해뒀어요. 따지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모든 것을 밝히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인지, 누가 1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이용했는지. 시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고 날짜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힌 숫자들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그들이 감정에 휩싸여 반격하기 전에 충격을 주어야 했다. 나는 시장 분석가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죠. 이 댁을 위해 제가 짊어져야 했던 총 2억 8천만 원의 빚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각 지출 항목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수첩 기록과 대조하며 옆에 나란히 놓았다. 거실 조명은 건조한 숫자들을 선명하게 비췄지만 그 숫자들이 품은 무게는 실로 엄청났다. 결혼 2년 차, 시아버님 위암 수술, 총 병원비, 약값, 3개월간의 개인 간병인 비용 포함, 총 8,500만 원. 여기 2017년 3월 15일
3월 18일, 4월 1일자 거래 내역서가 있습니다. 송금인 강서연. 목적은 병원비. 민준 씨, 당신은 한 푼이라도 보탰나요? 아니요. 그저 옆에서 걱정만 했죠. 시어머님은 책망하는 눈빛으로 민준 씨를 돌아봤다. 민준 씨는 입술을 깨물며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시어머님, 이웃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유럽 여행 가고 싶어 하셨죠. 2021년 7월 여행, 투어 비용, 용돈, 현지 명품 쇼핑 비용 포함, 총 2,500만 원. 민지야, 내가 억지로 보낸 거 아니지? 어머님이 가고 싶어 하셨잖아. 민지가 불쑥 내뱉었다. 조용히 해.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단호한 소리에 민지와 민준 씨 모두 움찔했다. 나는 지금 시어머님과 민준 씨와 이야기하고 있어. 어머님 여기 여행사에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서예요. 부인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아직 이 집 대출금을 갚고 있을 때 떠난 호화로운 여행이었어요. 저는 돈을 썼고 기록했어요. 시어머님은 더듬거렸다. 나도 너한테 고맙다고 했잖니. 선물도 사다 줬고. 이제 와서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구니? 고맙다고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제 피땀 어린 수천만 원을 보상할 수 있나요, 어머님? 제가 베푼 것은 공허한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중받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나는 자잘한 쇼핑 내역들을 빠르게 훑고 민지에게 쓴 비용 부분에서 멈췄다. 이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 민지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민지야, 너 지금 명문사립대 경영학과 4학년이지. 아주 좋은 학과야. 4년간의 등록금, 영어와 실무 능력 추가 수강료 포함 총 8천만 원. 학교 근처 고급 오피스텔 3년간 월세 4,500만 원. 최신형 휴대폰,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포함 개인 쇼핑 비용 총 2,500만 원.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가 안 사줘도 된다고 했는데 언니가 사준 거잖아요. 저를 아낀다고 했잖아요. 내가 널 아꼈지, 민지야. 하지만 내 애정이 밑빠진 독은 아니야. 나는 반박했다. 내가 민준 씨와 너에게 학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내 남자친구와 부산으로 여행 가는 비용까지 대줘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 그 비싼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나는 매달 생활비를 줬어. 너는 그 돈으로 사치스럽게 생활하면서 항상 새언니 돈 좀 더 줘요. 돈 다 썼어요 라고 했지. 나는 너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에 베풀었어. 하지만 이 수첩은 내가 체계적으로 이용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나는 수첩을 닫고 그들 가족 쪽으로 세게 밀었다. 유리 테이블 위에서 큰 소리가 났다. 총 2억 8천만 원. 이것이 민준 씨 가족이 내 어깨에 지운 정신적, 물질적 빚입니다. 여러분은 제 수입으로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민준 씨, 당신은 직장에 다녔지만 당신 월급은 어디로 갔나요? 당신 부모님을 위한 것도 이 집을 위한 것도 아니었죠. 오직 개인적인 취미와 교묘한 계산을 위해서였어요. 나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분노의 불꽃이 없었다.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은 우리의 결혼을 금융회사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일하지 않는 CEO였고 나는 유일한 직원이자 회계 책임자였지만 헛된 명예 외에는 어떤 권리도 없었죠. 이제 이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했고 나는 이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내리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님과 민지는 여전히 숫자들의 충격을 받아 혼란스러워했다. 민준 씨는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쌌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꼭 보답할게.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 계시잖아. 보답이요? 10년의 거짓말을 어떻게 보답하겠다는 거죠? 나는 비웃었다. 당신은 아직 그 계산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네요. 민지 씨 집 계약금 3억 원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렇죠. 거실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겁고 답답해졌다. 막다른 길에 몰린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맞아. 민지한테 돈을 모아주려고 했어. 민지는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잖아. 곧 결혼하는데 시댁에 잘 보이려면 번듯한 집이 필요했어. 내가 장남인데 동생을 챙겨야지. 민준 씨는 가족애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감추려 애쓰며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민지는 민준 씨의 고백을 듣고 더 이상 위장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울었다. 맞아요. 민준 오빠가 도와주기로 약속했어요. 저랑 제 남자친구 상훈 오빠가 아주 좋은 집을 봐뒀는데 계약금 3억만 더 있으면 됐어요. 나는 민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그녀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한때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아꼈던 나 자신을 동정해서였다. 민지야, 네가 곧 갖게 될 그 집이 내 고통과 속임수 위에 지어질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니? 민준 오빠는 널 위해 돈을 모으려고 친부모를 약값도 없는 처지로 내몰았어. 기분이 좋니?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세차게 저었다. 나는 민준 씨에게 돌아섰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믿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나와 당신 가족이 기어오를 사다리로 나를 만들었어요. 가장 잔인한 진실은 당신이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부모에 대한 책임마저 기꺼이 져버렸다는 거예요.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는 당신의 그 제안은 공평이 아니었어요. 위선적인 도덕으로 포장된 잔인한 계략이었죠. 미안해 서연아. 나도 압박이 심했어. 민지가 계속 재촉하고 상훈이도 서두르라고 하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당신은 관대하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민준 씨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를 이해해 달라고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이해해 본 적 있나요? 내가 힘든지 당신 가족 걱정 없이 내 돈으로 유럽 여행 한번 가보고 싶지는 않은지 물어본 적 있나요? 당신은 내 지갑만 봤지. 피 흘리는 내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내 실망감은 이제 절정에 달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텅 빈 공허함, 모든 감정의 종말이었다. 나는 당신의 뒤늦은 사과는 필요 없어요. 민준 씨. 당신의 사과로는 10년의 속임수와 이용을 지울 수 없어요. 당신에 대한 내 믿음은 죽었고 내 사랑은 사라졌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두려움에 움츠러든 민준 씨와 시어머님, 그리고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선언했다. 내 목소리는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민준 씨와 이혼할 겁니다. 거실은 끔찍한 침묵에 잠겼다. 시어머님은 작게 비명을 질렀다. 민지는 울음을 그쳤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혼이라고? 민준 씨가 더듬거렸다. 그럴 순 없어. 우리 집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계시잖아. 할 수 있고 할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집과 이 2억 8천만 원의 빚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회의의 목적이에요. 나는 집문서와 은행에서 붉은 도장을 찍어온 거래 내역서 뭉치를 꺼냈다. 나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쌓아 올려 높은 서류 더미를 만들었다. 지난 10년간 여러분은 저를 돈 찍어내는 기계로 여겼죠. 이제 저는 채권자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거실을 오갔다. 마치 회사 이사회 앞에서 발표할 때처럼 자신감 있고 전문적인 태도였다. 이제 현실적이고 법적인 숫자를 다룰 시간입니다. 내가 시작했다. 민준 씨는 마지막 제안을 했다. 민지를 위한 3억 원. 그것이 그가 친부모에 대한 책임마저 내던질 동력이었다. 그렇다면 나도 민준 씨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민준 씨와 시어머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나를 쳐다봤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마음이 약해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나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민준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이혼에 동의해요. 그리고 이게 내 조건이에요. 전적으로 법과 재정 증거에 근거한 조건이죠. 첫째, 집에 관해서. 이 집은 공동재산이지만 계약금 5억 원은 결혼 전에 마련한 온전한 제 개인 재산입니다. 우리 둘 다 서명한 문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매달 나가는 은행 대출금 전액은 지난 7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로 증명되듯이 제가 지불했습니다. 민준 씨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어요. 따라서 나는 이 집을 온전히 가질 겁니다. 민준 씨는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둘째, 빚에 관해서.
내가 당신 가족을 위해 지불한 병원비, 여행비, 학비, 쇼핑 비용 등 총 2억 8천만 원의 빚은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하고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자신의 친부모에게 죄를 씻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신이 민지 씨 집을 사주기 위해 모으려 했던 3억 원만 저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돈은 당신이 나를 속이고 갈취하려 했던 금액으로 간주하고 당신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내 말은 천둥 소리처럼 내리꽂혔다. 시어머님은 머리를 감싸쥐며 소리쳤다. 뭐라고? 집을 다 갖고 3억을 더 내놓으라고? 너 미쳤구나, 서연아. 집은 공동명의야. 맞아요. 집은 공동명의죠.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법은 기여도를 인정해요. 민준 씨는 무엇으로 기여했죠? 헛된 약속과 속임수로요? 저는 가족 재산 전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님을 선임했어요. 변호사님은 계약금 출처 증명과 대출 상환 내역서 증거가 있으면 민준 씨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민준 씨, 빈손으로 법정에 서고 싶어요. 아니면 이 최후 통첩을 받아들여 남은 명예라도 지키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고 싶어요? 민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임에서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 돼, 서연아. 그렇게 할 순 없어. 나 3억 못 갚아. 돈이 어딨어. 민지 때문에 여기저기 빚만 졌단 말이야. 민준 씨는 절망적으로 애원했다. 그건 당신 사정이죠. 내가 말했다. 여동생을 위해 빚을 낼 수 있었다면 아내에게 진 빚도 갚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혼 후에 차근차근 갚아나가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법원의 결정에 맡기죠. 그제야 민지는 사태를 파악했다. 민준 씨가 나에게 3억 원을 갚아야 한다면 그녀의 집에 대한 꿈도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녀는 민준 씨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없었다. 극도의 분노만이 가득했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약속했잖아. 나 책임진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어떡해? 내 집 날리게 생겼잖아. 민준 씨 집안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민준 씨는 친어머니에게 불효자로, 여동생에게는 약속을 어긴 사람으로, 그리고 아내에게는 막다른 길로 몰린 사람으로 비난받았다. 여러분이 저를 이 지경으로 몰았어요. 내 목소리는 낮아졌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줬어요. 친절을 베풀었죠. 하지만 여러분은 탐욕과 속임수로 답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계산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나는 최 변호사님이 준비해둔 이혼 서류 뭉치를 꺼내 민준 씨 앞에 놓았다. 서명해요, 민준 씨. 여기에 서명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끝낼 수 있어요. 만약 법정에 가고 싶다면 나는 2억 8천만 원의 빚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할 거고, 장담하건대 당신은 집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민준 씨는 이혼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이 수렁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다. 나는 한 결혼의 붕괴와 끝없는 탐욕으로 인한 한 가족의 파멸을 지켜보았다. 아프지 않았다.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나의 법적 싸움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나는 시작부터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다. 민준 씨는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부정과 절망 속에서 발버둥쳤다. 그는 밤새도록 수첩에 적힌 숫자들을, 은행 거래 내역서를 읽고 또 읽었다. 내 완벽한 계획 속에서 허점이나 실수를 찾아내길 바랐다. 하지만 없었다. 모든 것은 은행 증거와 함께 명확하고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시어머님과 민지는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민준 씨를 혼자 남겨두고 나를 상대하게 했다. 서연아, 시간을 좀 줄 수 없을까? 민지랑 어머니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 너무 갑작스러워. 그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났다. 나는 당신에게 10년을 줬어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변해서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들이 될 10년이라는 시간을 줬죠. 당신은 속임수를 선택했어요.
이제 나는 당신에게 24시간을 줄게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내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법정으로 가세요. 그리고 법정으로 가면 당신은 집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7억 8천만 원 전액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거예요. 민준 씨는 움찔했다. 이자라고? 왜 이자가 붙어? 당연히 이자가 붙죠. 나는 냉정하게 설명했다. 그 돈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돈을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당신은 내 자본을 점유해서 당신 가족을 부양했어요. 당신은 그걸 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법은 그것을 재정적 손실로 간주하고 배상을 요구할 거예요. 최 변호사님이 그 점을 명확히 해줄 겁니다. 민준 씨, 나는 금융인이에요. 내가 게임의 규칙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무너지는 표정을 관찰했다. 이것은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기 전에 마지막 심리적 압박이었다. 나는 그가 순진한 아내가 아니라 돈의 영역에서 잔뼈가 굵은 여우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내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나는 공증 도장이 찍힌 A사 용지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 한 달 후 이사했을 때 내가 민준 씨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주택 구입 계약금 출처 확인서였다. 민준 씨, 이 확인서 기억나요? 나는 그에게 보여주었다. 2015년에 우리는 내 결혼 전 예금 5억 원으로 이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당신은 그 돈이 내 개인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했죠.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그는 잊고 있었다. 그저 형식적인 서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혼 전 배우자의 개인 재산은 공동 재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더라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법적으로 그 가치를 보호받는다. 우리에게는 다른 합의가 없었다. 게다가 나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매달 나간 은행 대출 상환 내역서 총 12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두 내 개인 계좌, 내 월급에서 이체되었어요. 당신은 한 푼이라도 보탰나요? 이 내역서는 당신이 이 집 대출 상환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요. 집은 공동 재산이잖아. 우리는 부부고. 민준 씨는 마지막 희망에 절망적으로 매달렸다. 맞아요. 집은 공동 재산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혼 시 공동 재산을 분할할 때 법원은 구입 자금의 출처와 기여도를 고려해요. 나는 계약금 5억 원과 상환금 100%를 기여했어요. 당신은 0%를 기여했고요. 당신 생각에 법원은 어떻게 판결할까요? 당신에게 최선은 서류에 서명하고 3억 원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7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하지 않을게요. 만약 법정으로 가고 싶다면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주저없이 폭로할 거예요. 당신은 집과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잃게 될 겁니다. 내 말은 위협이 아니라 차가운 법적 진실이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나는 돈과 서류의 게임 규칙 속에서 살아온 재무이사였다. 마침내 거의 10분간의 격렬한 내적 갈등 끝에 민준 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는 펜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서연아, 당신 정말 잔인하다.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아니요, 민준 씨.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나는 잔인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당신과 당신 가족이 지난 10년간 나에게서 빼앗아간 공정함을 되찾고 있을 뿐이에요. 잔인한 건 여동생 집 사줄 3억 원 때문에 친부모를 약값도 없는 처지에 내버려둔 당신이죠. 잔인한 건 내 희생을 무시한 당신이에요. 나는 이혼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혼 절차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민준 씨 가족이 나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결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최 변호사님께 전화해 민준 씨가 서류에 서명했다고 알렸다. 민준 씨가 합의 이혼에 동의했고 3억 원 반환 조건도 수락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소송 준비는 즉시 진행해 주십시오. 이번 주 내로 소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나는 민준 씨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민준 씨 가족의 전략은 정신적 폭력과 사회적 협박을 이용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한 발 앞서야 합니다. 법이 내 편에 서야 해요.
대질신문은 끝났다. 나는 집을 나섰다. 자유로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가두는 황금 세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자산이 되었고 내 독립의 증거가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시어머님과 민지의 맹렬한 공격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갈색 가죽 수첩은 단순한 지출 기록장이 아니라 나의 방패이자 날카로운 검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 대신 최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직행했다. 나는 민준 씨의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 지출 기록장, 은행 거래 내역서, 5억 원 계약금 출처 증명서, 그리고 운명적인 대질 신문의 녹음 파일까지 모든 서류를 챙겨갔다. 경험 많고 날카로운 중년의 최 변호사님은 모든 서류를 훑어보셨다. 그는 감탄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 이사님, 정말 뛰어난 재무 관리자시군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오신 분은 처음 봅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재산 분할이나 3억 원 반환 요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에게 화해할 기회를 줬지만 그를 믿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압력을 가하면 그는 말을 바꿀 겁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개입해서 무의미한 협상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소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동의했다. 합의서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사님의 단호함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이 될 겁니다. 또한 민준 씨 측에서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도 막을 수 있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마쳤다. 법원을 나서자 차갑지만 자유로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명목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이혼 소송의 원고였다. 바로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다. 목소리는 으르렁거렸고 이전의 애처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강서연, 내가 감히 민준이가 방금 연락했는데 네가 감히 소송을 걸었다고? 네가 이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셈이야? 배은망덕한 며느리라는 소문이 나는 게 두렵지도 않아? 나는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 씨와 민지 씨가 자신들의 탐욕으로 이 집안을 스스로 망하게 한 거죠. 저는 단지법의 힘을 빌려 공정함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혼하는 건 민준 씨가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고 제안했기 때문이고 그는 서류에도 서명했어요. 제가 배은망덕하다는 소문이 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저도 제가 시댁을 위해 쓴 7억 8천만 원의 기록장을 전부 SNS에 공개하도록 하죠. 누가 더 나쁜 평판을 얻게 될지 한번 보고 싶네요. 나의 역공의 시어머니는 주춤했다. 그녀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며 그들 가족의 명예를 지역 사회에서 무너뜨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너 함부로 행동하지 마. 어쨌든 애비가 아직 아픈데 너한테 인간적인 정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니?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돌아섰다. 저한테 인간적인 정이 있으니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즉시 2천만 원을 보내드린 거죠. 하지만 저한테는 이성도 있어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일할 거예요. 모든 것은 법원이 판결하도록 맡기죠, 어머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나를 비방하고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나는 서류상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론전에도 대비해야 했다. 나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7억 8천만 원의 지출, 그리고 민지를 위한 3억 원짜리 집 구매 음모에 대한 상세한 요약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둘러 게시하지는 않았다. 시한폭탄처럼 간직하고 있다가 민준 씨 가족이 선을 넘었을 때 터뜨릴 것이다. 동시에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더 이상 애원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잃게 될 소녀의 분노였다.
새언니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잔인해요. 우리가 편히 살게 두지 않을 거면 언니도 편할 생각 마세요. 상훈 오빠가 엄청 화났어요.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민지의 남자친구 상훈이 폭력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협박은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나는 집에 추가로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든 출입을 기록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리고 나는 민준 씨가 가장 먼저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장 약한 입장이었고 또한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이 제기된 지 이틀 후 민준 씨가 행동에 나섰다. 나는 수백억 원 규모의 M&A 프로젝트에 대해 회사 고위 경영진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긴장감과 높은 집중력으로 가득했다. 갑자기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민준 씨가 들이닥쳤다. 초췌한 모습, 구겨진 옷차림, 충혈된 눈.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신사적인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려 통제력을 잃은 남자였다. 강서연, 당장 나와.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이 악독한 여자야. 민준 씨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회의실 전체가 경악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이것은 이처럼 전문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모욕이었다.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재무이사로서 나는 회사의 규정과 행동 강령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긴 제 직장이에요. 당신은 지금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예? 내년한테 명예가 있어? 남편 돈이나 뜯어내고 늙고 병든 시부모나 버리는 년이 날 집에서 쫓아내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해? 감히 날 고소해?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아? 넌 이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어. 민준 씨는 여전히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의 절망은 공개적인 정신적 폭력으로 변했다. 그는 동료와 상사들 앞에서 내 평판을 훼손하여 나를 굴복시키려 했다. 나는 젊고 민첩한 내 비서에게 눈짓했다. 보안팀 불러서 이 사람을 즉시 업무 공간 밖으로 내보내세요. 저항하면 경찰에 신고하고요. 이건 무단 침입 및 공공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경영진을 향해 돌아섰다. 내 눈빛은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이 소라는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의를 계속하죠.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와서 민준 씨를 제지하자 그는 저항하려 애썼. 그는 발버둥치며 내 이름을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이분도 채 안 되어 민준 씨는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힌 후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들은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전문성과 냉철함을 보았다. 내가 존경하는 박 이사님이 입을 열었다. 강 이사, 괜찮은가? 이건 괜찮습니다, 이사님.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제 이혼 문제는 현재 처리 중입니다. 그의 행동은 삶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이 일이 제 업무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다시는 이 건물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겁니다. 박 이사님은 내가 사생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계속되었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이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 것처럼 숫자, 계약, 전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민준 씨는 건설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한다. 이러한 공개적인 통제 불능 행동은 그의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재정적 절망을 보여준다. 문득 상훈. 3억 원을 필요로 하며 민준 씨가 개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 덕분에 사업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던 민지의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상훈은 입찰에 성공했지만 민준 씨는 돈에 쪼들리고 있다. 이건 모순돼 보였다. 그날 저녁
나는 IT 부서장에게 높은 보안 수준의 이메일을 보내 민준 씨의 보안 기록과 통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 민준 씨는 내 남편이었기에 나는 여전히 공동 재산 및 이혼 분쟁과 관련된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었다. 나는 민준 씨가 그의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민준 씨의 업무에서 어떤 비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 한 방은 내가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승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민준 씨의 미친 복수 행위를 막을 것이다. 회사에서의 대결은 모욕이 아니라 기회였다. 재무이사인 나는 내 전 남편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민준 씨의 일부 개인 재무 기록과 연락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얻었다. 나는 그의 회사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었다. 금융업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단지 공개된 데이터나 민준 씨의 개인적인 송금 거래 내용만으로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분석을 시작했다. 민지의 남자친구 상훈은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작은 하청업체의 사장이었다. 상훈의 회사는 최근 민준 씨가 자재 및 프로젝트 관리직을 맡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장비 납품 계약을 따내고 있었다. 나는 상훈의 입찰 계약서를 다른 회사들의 것과 비교했다. 상훈의 견적은 항상 시장가보다 10-15% 높았지만 민준 씨는 철저한 심사 없이 항상 우선적으로 승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상훈의 개인 계좌에서 민준 씨의 계좌로 들어온 일련의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돈들은 보통 채무 상환이나 사업 협력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월급이나 일반적인 지출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예를 들어 상훈이 큰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마다 민준 씨는 즉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정액을 받았다. 이것은 명백히 민준 씨가 직권을 남용하여 상훈의 수주를 돕고 받은 리베이트 또는 커미션이었다. 나는 빠르게 계산했다. 지난 1년 동안 민준 씨가 상훈에게서 받은 총액은 거의 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민준 씨의 월급과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의 대부분이 민지를 위한 집 계약금 3억 원을 준비하기 위해 민준 씨가 챙겨둔 것이라고 짐작했다. 진실이 드러났다. 민준 씨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부패했다. 비록 회사 내부의 작은 부패였지만 그것은 민준 씨가 직장을 잃고 심지어 기소될 수도 있는 심각한 도덕적 위반 행위였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욱신거렸다. 민준 씨가 부패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동생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위해 자신의 경력과 명예를 기꺼이 내던졌다는 사실 때문에 아팠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민준 씨는 나를 얼마나 철저히 속였던가. 나는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내 목표는 민준 씨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복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내가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민준 씨의 경력에 강력한 일격을 가해야 했다. 나는 은행 거래 증거, 입찰가 비교 자료를 포함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나는 이 보고서를 익명 채널을 통해 민준 씨 회사의 내부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아무도 발신자가 나라는 것을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중간 관리자 김민준과 소규모 하청업체 대표 이상훈, 아삭과 관련된 프로젝트 자재 승인 과정에 의혹이 있어 제보합니다. 회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감사위원회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불과 하루 뒤, 나는 지인들을 통해 민준 씨의 회사에서 긴급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준 씨는 조사를 위해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민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과 책망으로 가득했다. 새언니,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갑자기 직무정지를 당했어요. 상훈 오빠까지 조사받고 있다는데 언니가 무슨 짓 한 거죠? 민지야.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단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뿐이야. 오빠의 직장일은 오빠에게 물어봐야지. 아마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조사를 받는 거겠지. 나는 치명타를 날렸다는 것을 알았다. 도미노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민준 씨에게는 그것을 막을 기회가 없었다. 이제 그는 아내와 집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고 그토록 모으려 했던 3억 원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온몸을 감싸는 차가움을 느꼈다. 나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싸움에서는 강하고 단호해야만 했다. 나는 나 자신의 자유와 공정함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했지만 나에게는 하늘이 훨씬 더 맑아 보였다. 민준 씨가 직무 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은 업계의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비록 중간 관리자였지만 자재와 하청업체 승인에 있어서 민준 씨의 위치는 영향력이 컸다. 그의 회사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자 민지의 남자친구 상훈의 시스템 전체도 즉각적인 타격을 입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허브차를 마시며 비서로부터 저쪽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모든 것이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나의 익명 제보는 그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 민준 씨의 탐욕은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그는 커미션을 받는 거래를 개인 계좌로 처리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내가 남편의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어리석은 아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일주일 만에 끝났다. 민준 씨는 상훈으로부터 입금된 비정상적인 자금과 입찰 과정에서 상훈의 회사에 부당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다. 심각한 도덕 및 법규 위반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민준 씨는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길을 택했다. 민준 씨가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이 아니라 차가운 연민이었다. 나는 그가 바닥을 치게 함으로써 그가 깨닫거나 적어도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게 만들었다. 도미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무너졌다. 민지의 남자친구 상우는 즉시 민준 씨의 회사로부터 계약이 해지되었고 입찰 서류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으로 인해 위약금까지 물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없어지자 상우는 자금난에 빠졌다. 3억 원의 집 계약금을 모으는 것은 허황된 꿈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다. 분노에 찬 비명이었다. 새언니, 당신은 악마야. 내 인생을 내 모든 걸 망쳐놨어. 민지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저 이혼 소송을 냈을 뿐이야. 나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거짓말. 상훈 오빠가 그랬어. 자기 회사가 계약 해지된 것 때문에 민준 오빠가 직장을 잃은 거라고. 언니가 언니네 그 감사팀에 무슨 짓 한 거지? 언니는 오빠가 상훈 오빠 돕는 거 알고 일부러 우리 둘 다 망하게 한 거잖아. 전화기 너머로 상훈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산과 돈 위에 세워진 그들의 관계는 자금 흐름이 끊기자마자 산산조각 났다. 민지야, 언니가 한마디 할게. 이제 너도 어른이 되어야 해. 민준 오빠는 뇌물을 받고 내 남자친구의 수주를 도왔어. 그건 부패 행위고 작든 크든 불법이야. 민준 오빠가 직장을 잃은 건 탐욕과 너를 위해 돈을 모으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기 경력을 망쳤기 때문이야. 내가 손 쓸 필요도 없었어. 너희 스스로가 이 비극을 만든 거야. 말도 안 돼? 상훈 오빠는 부패하지 않았어. 민지가 소리쳤다. 상훈 오빠는 날 사랑해. 나랑 살 집을 사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자 나는 상훈이 분노에 차서 전화기를 빼앗는 소리를 들었다. 민지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돈은 내 집 사려고 있는 거지. 내 집 사주려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돈으로 너네 그 빌어먹을 식구들 먹여 살릴 만큼 멍청한 줄 알아? 내 그 빌어먹을 새언니한테 전해. 우리 헤어졌다고. 그 집은 이제 없다고. 다 너네 가족 때문이야. 내 그 쓸모없는 오빠 때문이라고. 상훈의 욕설과 민지의 흐느낌, 그리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듣고 있었다. 상훈의 말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다. 상훈 역시 민지를 이용해 민준 씨와 계약에 접근했을 뿐이다. 이제 민준 씨가 무너지자 민지 역시 무참히 버려졌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텅 비었다. 민지의 그리고 민준 씨 가족 전체의 부유하고 풍족한 삶에 대한 꿈은 완전히 무너졌다. 3억 원짜리 집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나는 민준 씨의 실직과 민지의 파혼이 시부모님으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쓰라린 진실을 마주하게 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의존적이고 이기적으로 살도록 가르쳤고
결국 그 이기심이 그들 자신을 파멸시켰다. 나는 더 이상 정의를 되찾으려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절대적인 승리자였지만 이 승리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민준 씨의 실직이라는 충격 이후 그의 가족은 마지막 전략으로 전환했다. 사회적, 도덕적 평판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체면을 중시하고 친척들 모임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시어머니는 50명이 넘는 고모, 삼촌, 사촌 등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있는 가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나를 비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울면서 하소연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민준이가 전처한테 당했어요, 여러분. 그 애가 직장도 잃고 강서연이라는 그 애한테 집도 다 뺏겼어요. 돈까지 달라고 하고 아픈 아버지를 병원에 버려두기까지 했어요. 정말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하고 부도덕한 며느리예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즉시 단체 채팅방은 시끄러워졌다. 사정을 잘 모르는 먼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나를 악녀, 탐욕스러운 여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서연이가 너무 악하네. 시집와서 시부모 부양한 걸로 돈을 달라고 해? 돈도 많으면서 그렇게 째째하게 계산하다니 정말 못됐네. 강서연 씨, 그렇게 하는 건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늙으신 분들을 생각해야죠. 나는 단체 채팅방을 지켜봤다. 내가 미리 준비해둔 시한폭탄을 사용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 근거 없는 공격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갑고 단호한 글자들을 입력했다. 먼저 나는 증거와 함께 간결한 글을 올렸다. 고모, 삼촌, 그리고 친척 여러분께 민준 씨의 전처 강서연입니다. 시어머님께서 이 채팅방을 이용해 저를 비방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오해를 풀고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혼에 동의한 것은 민준 씨가 이제부터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 제안의 진짜 목적은 민준 씨가 시누이 민지의 집을 사줄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3개의 자료를 첨부했다. 첫째, 지출 기록장 사진. 시댁을 위해 쓴 큰 지출 항목 시아버님 병원비, 시어머님 여행비, 시누이 학비, 총계 페이지를 선명하게 찍어 올렸다. 총 7억 8천만 원. 둘째, 민준 씨의 제안 녹음 파일.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는 민준 씨의 짧고 단호한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보냈다. 셋째, 은행 거래 내역서 요약본. 내 계좌에서 시댁 관련 계좌로 이체된 큰 금액의 거래 내역을 수첩 기록과 대조하여 정리한 자료를 올렸다. 내가 이 3개의 자료를 올리자 단체 채팅방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이후 15분 동안 어떤 댓글도 달리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전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다. 그 후 새로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에 서연이가 이렇게 큰 가족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7억이 넘는 돈이면 전 재산인데 민준이랑 그 엄마가 너무 욕심이 과했네. 민준 씨 고모의 말. 민준이 이놈 정말 못됐구나. 아내가 자기 부모님을 다 챙겨주는데 아내를 속여서 여동생을 챙기려고 해? 서연이가 너무 불쌍하다. 한 이모의 말. 진실, 명백한 증거. 그리고 건조한 숫자들이 모든 거짓말을 박살냈다. 친척들 모두 사업을 하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다. 그들은 7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까지 희생한 아내를 남편이 계산적으로 속였다면 그 아내가 결코 배은망덕한 사람일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채팅방에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말은 힘을 잃었다. 강서연, 네가 감히 가족의 사적인 일을 여기에 공개해? 이렇게 하는 건 망신 주는 거야. 이 집안이 세상에 얼굴을 못 들게 할 셈이야? 나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답했다. 어머님, 제가 망신 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야말로 거짓말로 저를 비방하며 이 집안에 망신을 주고 계세요. 저는 단지 제 명예를 지키고 누가 베푸는 사람이고 누가 이용하는 사람인지 모든 분들께 증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증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댁에 충분히 해드렸어요.
이제 저는 명예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이혼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답변을 끝으로 나는 단체 채팅방을 나왔다. 여론전은 끝났고 나는 승리했다. 사정을 알게 된 가까운 친척들은 나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내 이혼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나는 내 명예를 지켰고 더 중요하게는 민준 씨 가족의 마지막 무기였던 지역 사회와 친척들의 지지를 빼앗았다. 이제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더 이상 기댈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직장을 잃은 후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고 전처에게 고소당했으며 친척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는 위로를 찾아 그토록 기쁘게 해주려 했던 어머니의 품을 찾아 친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시아버님은 그때도 병원에 계셨지만 위기는 넘긴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끊임없는 지출 부담에 허덕이고 있었다. 돈이 부족하다는 분노는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만들었다. 민준 씨는 초췌하고 넋이 나간 채로 부모님의 작은 집에 들어섰다. 그는 익숙하게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지만 이제 그 가방은 텅 비어 있었다. 더 이상 계약서나 명예는 담겨 있지 않았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다. 극심한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마치 쓸모없는 물건, 고장난 상품처럼 쳐다봤다. 그만뒀다고? 그녀는 비웃었다. 내가 감히 여기 와서 나한테 그만뒀다고 말해? 일을 어떻게 했길래 내 마누라한테 길바닥으로 쫓겨나? 내가 강서연이 잡으라고 했지. 걔가 우리 집안 돈줄인데 이제 어쩔 거야. 넌 다 잃었어.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돈도 다 잃었어.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지만 그가 받은 것은 잔인한 비난뿐이었다. 어머니, 저 위로 안 해주세요? 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민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민준 씨가 더듬거렸다. 나를 위해서? 넌 너 자신을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그랬겠지. 민지 집 사주려고 3억 모으고 싶어서, 걔 눈에 영웅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부패 저지르고 마누라나 속이고. 이제 어쩔 건데? 민지는 그 상훈이라는 놈한테 차였어. 계약도 다 끊겼다고. 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내 여동생까지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갔어.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소리쳤다. 이제 여기는 뭐 타러 왔어? 내가 너 먹여 살리라고? 꼴 좀 봐. 집에는 돈 한 푼 없고 내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있는데. 넌 내가 본 놈 중에 제일 쓸모없는 놈이야. 10년 동안 돈 많은 여자랑 살면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기생하는 거랑 잔머리 굴리는 것만 배웠지. 차라리 강서연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랬으면 지금처럼 내 정체가 드러나지도 않았을 텐데.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것 같았다. 그를 낳아준 사람, 그가 그토록 기쁘게 해주려 했던 사람이 이제 그를 등지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렀다. 그는 시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그의 돈 버는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달려있는 조건적인 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침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다. 고독과 절망이 그를 덮쳤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직장, 명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친가족으로부터의 존중까지. 민준 씨는 서연을 떠올렸다. 서연은 말했었다. 잔인한 건 여동생 집 사줄 3억 원 때문에 친부모를 약값도 없는 처지에 내버려둔 당신이죠. 이제야 민준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그는 혈육의 정보다 돈과 체면을 우선시했고 그 대가는 전면적인 붕괴였다. 그는 누워서 울었다.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실패자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멸당했다. 그의 파탄난 결혼은 서연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의 잘못이었다. 민준 씨의 가족이 혼란과 씁쓸함에 잠겨있는 동안 나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 바로 고향집에서 따뜻한 에너지를 얻었다.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민준 씨 가족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께서
고향에서 도시로 올라오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나는 기차역에서 부모님을 맞았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 눈빛의 두 분을 보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약해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다.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으며 말씀하셨다. 이제 집에 가자. 모든 건 그냥 둬. 엄마 아빠가 여기 같이 있을게. 말이 없으신 아버지는 나에게 낡은 청 가방을 건네주셨다. 서연아, 이거 통장이랑 아빠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전부다. 우리는 쓸데없으니 네가 가져. 변호사비가 부족하거나 새집 살 돈이 필요하면 이걸 써. 돈 때문에 서러움 당하지 마라. 나는 가방을 열었다. 3억 원이 넘는 돈. 부모님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돈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혈육의 조용한 희생이었다. 아빠, 엄마, 저 돈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힘으로 충분해요. 나는 목이 메었다. 소송도 이기고 있고 이 집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아빠 엄마가 곁에 있어주시면 돼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 엄마는 기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딸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내 명예와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런 슬픈 일 때문에 네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라. 며칠 쉬면서 엄마 아빠랑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부모님의 등장은 정신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내가 민준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가치들, 즉 가족의 진실함 그리고 감사함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었다. 부모님이 머무시는 동안 계산으로 가득 차 차갑기만 했던 집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다. 어머니는 소박한 집밥을 해주셨고 아버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가꾸셨다. 나는 오랜 싸움 끝에 지친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부모님을 보며 내가 이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나는 부모님께 지출 기록장, 7억 8천만 원의 빚, 그리고 민준 씨의 음모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경악과 분노 속에서 내 이야기를 들으셨다. 네가 잘했다 서연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부부 사이에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지만 속임수와 탐욕은 양보할 수 없는 법이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해. 너는 효도도 정도 다 지켰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필요로 했던 마지막 확인이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부모님 곁에서의 평온함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감과 날카로움을 되찾게 해주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가올 재판을 준비했다. 나는 증오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과 해방을 위해 소송하는 것이었다. 나는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을 마지막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 당일 아침 서울 하늘은 흐렸다.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최 변호사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강인함을 느꼈지만 흥분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끝을 맺는 것이지 축하할 승리가 아니었다. 법원 정문에 가까워졌을 때 익숙한 인형이 달려와 길을 막았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음과 걱정으로 퉁퉁 부은 눈으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뒤에는 여전히 반항적인 표정이지만 두려움에 찬 눈빛에 민지가 서 있었다. 민준 씨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먼저 들어가 있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민지를 뿌리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소송 좀 취하해다오. 내가 이렇게 빌게. 서연아 제발 민준이 좀 살려줘. 이 집안 좀 살려줘. 나는 멈춰서서 한때 나에게 가장 큰 굴욕을 안겨주었던 그 여인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가 그녀를 부축하려 하셨지만 나는 가벼운 고갯짓으로 말렸다. 나는 이 순간을 혼자 마주해야 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부탁이다. 민준이는 직장도 잃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네가 3억 원까지 달라고 하면 걔는 완전히 망해.
감옥에 갈지도 몰라. 걔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10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아픈 애비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시어머니의 눈물이 길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나는 그것이 아들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진정한 절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절망은 너무 늦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라 계산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머님,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난 10년간 제가 어머님께 민준 씨와 민지에게 애원했어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제 희생을 존중해달라고. 제가 공정함을 구했을 때 어머님과 민준 씨는 무엇으로 답했나요? 속임수와 제가 친부모님께 보내는 돈 한 푼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답했죠. 제가 원만하게 물러설 기회를 드렸지만 어머님과 민준 씨는 저를 비방하고 제 직장까지 찾아와 공격하는 길을 택했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 씨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자기 경력을 망쳤어요. 그가 직장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 자신의 행동의 결과이지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어머님. 더 이상 봐줄 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10년간의 거짓 속에서 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옆에 서 있던 민지는 어머니가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한 얼굴이 되었다. 새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한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해요. 오빠 좀 용서해 주세요. 민지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지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진실을 바꿀 수 없었다. 소송은 취하할 수 없어요. 법의 판결에 맡길 겁니다. 법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를 볼 테니까요. 저는 이 일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어머님. 나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지나 단호하게 걸어갔다. 최 변호사님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져 또다시 내 선량함의 희생양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법정으로 들어섰다. 심장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서연아, 잘했다.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네가 끝까지 꿋꿋함을 지켰구나. 나는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변호사 옆에 앉아있는 민준 씨와 마주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이것이 내가 남편으로서 그를 보는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내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나는 해야 할 말을 모두 했고 이제 정의가 말할 차례였다.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최 변호사님은 내 서류를 전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3가지 핵심에 집중했다. 첫째, 이혼 귀책 사유. 책임 회피 및 아내 기만 행위. 민준 씨의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는 제안 녹음 파일과 회사에서의 소란 행위를 통해 증명. 둘째, 공동재산 분할, 주택, 5억 원 계약금의 출처가 나의 결혼 전 개인 재산임을 증명하고 전적으로 내 수입으로 상환한 12억 원 이상의 대출 상환 내역서를 제출. 셋째, 반환 요구. 민준 씨가 민지를 위해 모으려 했던 3억 원 반환 요구. 이는 민준 씨가 대질 신문에서의 자백과 상훈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증거로 입증된 기만 행위를 통해 갈취한 금액으로 간주. 민준 씨의 변호사는 집이 공동재산이며 7억 8천만 원은 부부간의 정으로 간주되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강력하게 반박했다. 저희는 7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심각하게 이용당한 금액임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원고 강서연 씨는 피고 김민준 씨가 친부모의 건강마저 외면하며 여동생을 위해 모으려 했던 3억 원의 반환만을 요구합니다. 이 행위는 결혼을 파탄내고 저희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내가 준비한 증거들을 경청하고 검토했다. 지출 기록장, 자금 출처 확인서,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녹음 파일,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었다. 휴정 후 판사가 돌아와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원고 강서연과 피고 김민준의 이혼을 허가한다. 재산에 관하여 계약금 출처 및 대출 상환 기여도 증거에 근거하여
해당 주택은 원고 강서연의 단독 소유로 귀속됨을 선고한다. 피고 김민주는 원고 강서연에게 3억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상세한 상환 계획은 판결문에 명시하여 피고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판사는 덧붙여 강조했다. 원고의 서류는 결혼 생활 동안의 월등한 기여와 막대한 희생을 증명합니다. 이 배상 요구는 결혼을 파탄으로 이끈 피고의 귀책 사유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집은 내 것이 되었다. 3억 원도 되찾았다.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었다. 내 희생에 대한 사회와 법의 인정이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일어나 판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정을 나서자 부모님께서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드디어 정의를 되찾았구나.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흐느끼셨다. 나는 법원 정문을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다. 아침의 흐린 하늘과는 달리 하늘은 이제 맑고 드높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은 자유의 공기였다. 나의 새로운 인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재판 후 나는 모든 것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했다. 가장 먼저 낡은 집을 팔았다. 그 집은 번듯했지만 너무나 많은 슬픈 기억과 거짓을 담고 있었다. 나는 과거 결혼 생활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집은 순조롭게 팔렸고 그 돈으로 나는 더 작지만 아늑한 새 아파트를 사고도 투자하고 삶을 즐길 여유 자금이 생겼다. 나는 전 시댁 식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민준 씨와 민지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3억 원 채무 상환에 관한 모든 처리는 최 변호사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민준 씨는 법원이 판결한 상환 계획에 따라 분할 상환해야 했다. 그것은 그가 수년간 짊어져야 할 짐이었다. 연인을 잃고 집의 꿈도 잃은 민지는 결국 좁고 낡은 시댁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들었다. 나는 새로운 동네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내 취향대로 집을 꾸몄다. 밝은 색감, 많은 식물, 그리고 강이 내다보이는 조용한 서재. 부모님은 내가 안정될 때까지 한 달 더 머무르시며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과 평온함을 안겨주셨다.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에 복귀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을 즐기고 나 자신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일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내 삶은 이제 완전한 정화의 과정이었다. 나는 모든 해로운 것들, 사람들, 기억 그리고 죄책감까지도 버렸다. 과거에 내 희생이 잘못되었지만 용감하게 맞서 싸운 것은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부드럽고 상처받기 쉬운 강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립적인 강서연이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신 후 나는 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내 돈으로 부모님 댁을 수리해드리고 편리한 가전제품을 사드렸다. 나는 혈육의 정이야말로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완전히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내 눈은 더 밝아졌고 내 미소는 더 환해졌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성공하고 독립적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여자를. 나는 더 이상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내 인생이라는 책의 낡은 한 장이 되었다. 고통스러웠지만 강인함을 배우기 위해 필요했던 한 장.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약간의 인간애가 남아 있었다. 맹목적인 인간애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친절함이었다.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되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나에게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여러 잡다한 일을 해야 했고 부모님을 돌볼 여력은 거의 없었다. 약혼이 파기된 후 민지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자책과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다. 시부모님은 결핍과 고립 속에서 시간을 보낸 후 완전히 변했다. 그들은 큰 충격을 겪었다. 재정적 지원을 잃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했으며 자신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켰다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시아버님은 퇴원 후 훨씬 더 쇠약해지셨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자랑하거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조용히 은둔하며 지냈다. 그녀는 나의 부유함이 그들이 기본적인 가치, 즉 가족애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시부모님의 옛 이웃으로부터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시부모님께서 매우 어렵게 살고 계시며 건강이 좋지 않고 약과 기본적인 식료품이 부족할 때가 많다고 알려주었다. 민준 씨는 빚을 갚고 제 한 몸 건사하기에도 벅차서 그들을 부양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했다. 나는 들었다.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시아버님은 좋은 분이셨고 이런 고통을 겪으실 분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비록 잘못했지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었다. 나는 이해했다. 나는 그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힘들게 얻은 자유를 파괴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것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나는 인도적인 행동, 노인들을 위한 마지막 호의를 베풀기로 결정했다. 나는 지역의 평판 좋은 사회복지단체에 익명으로 연락했다. 그곳은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전문 기관이었다. 나는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그들의 상황을 걱정하는 옛 지인인 척했다. 나는 시부모님의 현재 어려운 상황, 즉 건강이 좋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며 자식들의 부양이 없다는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또한 내 돈의 일부를 그 단체의 긴급 지원 기금에 기부했다. 불과 몇 주 후 그 사회복지단체가 개입했다. 건강과 생활 환경을 확인받은 시부모님은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또는 복지시설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그들은 깨끗한 거처와 충분한 식사,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다. 더 이상 자동차나 호화로운 여행은 없었지만 겸손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 나는 결코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의 친절은 내 새로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밀로 간직되었다. 나중에 민준 씨와 민지는 부모님이 사회단체의 돌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후회하고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의 부모님을 구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어떤 인정도 바라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내 인생은 낡은 장을 닫고 빛나는 새 장을 열었다. 나는 증오하지 않았다. 지나간 교훈에 감사할 뿐이었다. 한때 한 가족 전체를 짊어졌던 여자, 강서연은 이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짊어질 수 있게 되었다.